폭탄이다. 누군가의 울부짖음이 미술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에서 섬광이 터지고 귀가 먹먹해질 만큼 거대한 폭음이 공간을 찢었습니다. 유리 파편들이 샹들리에처럼 쏟아졌고 철제 조각 작품들이 비명을 지르듯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2025년 10월의 베를린, 저는 국제의료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7년간 쌓은 경험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연기가 폐를 짓눌렀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비명소리, 발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뒤섞여 지옥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살려주세요. 출구가 어디야? 사람들이 출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저도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본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연기 속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무너진 철제 구조물 아래 쓰러진 한 남자였습니다. 회색 머리, 검은색 터틀넥, 그리고 피로 물든 손. 마르코 폰 슈타인. 오늘 개인전의 주인공이자 세계적인 조각가였습니다. 62세의 거장은 산소도 제대로 들이마시지 못한 채 경련하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조각가에게 생명과도 같은 그 손은 날카로운 금속 파편에 뚫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안 돼.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주위의 화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미쳤어요? 여기서 나가야죠. 독일어 억양의 영어였습니다. 미술관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제 팔을 끌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요. 저는 마르코를 향해 달렸습니다.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신발 밑에서 으스러졌고 연기가 목구멍을 긁어냈습니다. 3m, 2m, 1m. 마침내 그에게 도착했을 때 그의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맥박을 짚었습니다. 약했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응급키트를 열었습니다. 지혈대, 거즈, 그리고 작은 주사기. 그의 손목 위쪽 요골동맥 근처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피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쪽 열상이 문제였습니다. 손등의 신경과 혈관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줘요. 저는 속삭이듯 말하며 손가락 근처 정중신경 주변에 국소 마취제를 주입했습니다. 통증을 차단해야 쇼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는 순간 그의 몸이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좋은 징조였습니다. 신경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또 다른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열기가 제 뺨을 태웠습니다. 등 뒤에서 위험해요. 라는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즈로 손을 감쌌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피가 스며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르코 씨, 저 좀 봐요. 눈 떠요. 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흐릿한 회색 눈동자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말하지 마세요. 힘을 아껴야 해요. 저는 그의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연기를 덜 마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체중이 제 어깨에 실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예술가의 몸은 도구였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제 목에 걸치고 일어섰습니다. 출구는 20m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왼쪽 비상구.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제 폐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코의 호흡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저를? 나중에 얘기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 남자를 구해야 하는지, 왜 이 순간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15년 전 서울의 한 조각 공장. 폭발.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 작품의 의뢰자 마르코 폰 슈타인. 비상구가 눈앞에 왔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습니다. 바깥의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요. 부상자예요. 저는 마르코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의 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혈이 멈춰 있었습니다. 맥박은 약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당신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제 손등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 다쳤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드레날린이 통증을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마르코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로 감긴 손, 조각가의 손, 아버지를 죽인 작품을 만든 손. 살아야 해요. 저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몰랐습니다. 구급차 창밖으로 베를린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전멸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란다. 네, 아빠. 오늘 저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생명을. 심박수 분당 52회, 혈압 9060. 쇼크 직전입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마르코의 손목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요골동맥의 맥박이 실처럼 가늘게 뛰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은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뇌를 찌르듯 울렸습니다. 수액 주입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링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마르코의 얼굴은 재처럼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출혈은 멈췄지만 이미 많은 피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5분입니다. 5분. 너무 길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붕대 사이로 피가 약하게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검지와 중지의 색이 창백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붕대를 풀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구급대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3초, 4초. 너무 느렸습니다. 정상은 2초 이내여야 했습니다. 손가락 괴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 조각가에게 손가락은 전부였습니다. 저는 응급키트를 다시 뒤졌습니다. 헤파린 주사가 있었습니다. 항응고제. 혈전을 막고 혈류를 개선하는 약물이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구급대원이 경고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잃느냐, 출혈 위험을 감수하느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손등의 정맥을 찾았습니다. 부은 조직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정맥. 바늘을 찔렀습니다.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헤파린이 천천히 주입되었습니다. 마르코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르코 씨, 들려요?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바닥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르코 씨. 그의 눈이 반쯤 열렸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제발. 1초, 2초, 3초. 영원처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검지가 미세하게 굽혀졌습니다. 1mm, 아니 그보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움직였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도 놀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중지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혈류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의 색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생명의 온기.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것입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스트레처가 준비되었습니다. 마르코가 옮겨졌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급구조에 참여한 의사입니다. 서유진 응급의학 전문의요. 알겠습니다. 현장 상황 브리핑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손의 열상, 출혈량, 투여한 약물, 활력 징후의 변화. 의료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협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응급실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른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7cm 길이의 열상이 있었습니다. 유리 파편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피가 손목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처치실에서 소독을 받았습니다. 국소 마취 후 봉합. 육바늘이 필요했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뚫을 때마다 오늘 밤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폭발, 섬광, 피, 마르코의 손, 움직이는 손가락. 다 끝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제 손이 깨끗한 하얀 거즈로 감겨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손처럼. 고맙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밤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미술관 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2통의 부재중 전화. 의료봉사단 팀장, 동료들, 그리고 서울의 어머니. 어머니께 먼저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엄마 나야. 괜찮아. 뉴스 봤어. 베를린 폭발 사고. 거기 있었던 거 아니야? 응. 있었어. 근데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은 거지? 응. 걱정 마. 조금 있다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즈 너머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취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서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마르코 폰 슈타인 씨의 수술을 집도한 닥터 밀러입니다. 수술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손 기능 회복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경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손가락을 예전처럼 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각가의 손. 그의 전부인 손. 하지만 선생님이 현장에서 빠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가락 자체를 잃었을 겁니다. 생명도 위험했을 거고요. 의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영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영웅.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원수를 불 속에서 구했습니다. 이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벌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간호사가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의료봉사 일정은 연기되었고 폭발 사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마르코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깁스와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금속 지지대에 의해 일정한 각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색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일 전보다 훨씬 또렷한 시선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했군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유진입니다. 응급의학 전문의예요. 마르코 폰 슈타인. 조각가였던 사람입니다. 이었던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너무 없어서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전처럼 조각할 수 없을 거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재활 치료를 하면.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날카로운 말투는 아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62년을 이 손으로 살았습니다. 제 손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어요.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힘줄이 손상됐고요. 정교한 작업은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완전한 회복은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조각가가 요구하는 섬세한 제어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죠? 의사니까요. 그것뿐입니까? 그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 알 리 없었습니다. 15년 전 일을, 서울의 작은 조각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을, 그 사고로 죽은 기술자 서재영을. 앉으세요. 마르코가 창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앉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10년 저는 서울에서 대형 설치 작품을 의뢰받았습니다.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불사조의 날개라는 제목이었죠. 높이 15m, 무게 3톤짜리 철제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만 그렸습니다. 제작은 현지 공장에 맡겼고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장주는 비용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정한 특수강 대신 일반 철제를 썼습니다. 용접 방식도 바꿨죠. 저는 중간점 검 때 그걸 알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경고했어야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납기일이 촉박했고 계약금도 받은 상태였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용접 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재형, 39세. 아내와 어린 딸을 남긴 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그 이름이 15년 만에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 딸입니까?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를 마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3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왜 낯선 의사가 목숨을 걸고 저를 구했을까? 당신 눈빛에서 뭔가 보였거든요. 증오와 동정이 섞인 눈빛을요. 그가 쓰게 웃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사고 당시 기사에 딸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서유진. 당시 20세. 의대생. 그리고 지금 당신 나이가 35세.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숨겨온 비밀이 무너졌습니다. 복수를 꿈꾸던 날들, 의사가 되어 생명을 구하겠다던 다짐, 그리고 운명처럼 마주친 이 순간. 미안합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제가 책임을 다했다면 당신 아버지는 살아계셨을 겁니다. 그만해요.
제가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미워했어요. 15년 동안 당신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어요. 하지만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불 속에서 당신을 봤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당신이 죽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용서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성인지. 마르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62세 거장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이건 벌이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손 때문에 사람이 죽었고 이제 제 손도 죽었습니다. 정확한 인과응보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의 손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깁스 위에 차가운 표면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벌이 아닙니다. 기회예요. 기회. 속죄의 기회. 그리고 제게는 용서를 배우는 기회. 창밖으로 베를린의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 연기도 불길도 없는 평화로운 하늘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을, 당신의 예술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서재영의 딸로서. 마르코가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재활치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불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치유의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르코의 재활치료를 직접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봉사 프로그램은 종료됐지만 저는 베를린에 남았습니다. 병원과 특별 계약을 맺고 마르코의 전담 재활의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요. 중지 끝부분에서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중지를 조심스럽게 구부렸습니다. 45도, 60도, 90도. 관절이 뻣뻣했습니다. 수술 후 생긴 유착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신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좌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재활실 창밖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경 재생은 하루에 1mm씩 일어납니다. 손가락 끝까지 20cm라면 200일이 걸린다는 얘기군요. 마르코가 쓰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 그는 재활실에 나타났습니다. 손가락 구부리기, 펴기, 물건 쥐기, 미세운동 훈련. 3시간씩 쉬지 않고. 쉬세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는 올해로 63세였습니다. 조각가로서 황금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절박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재활 훈련 중에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이름이었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가셨고 밤 10시에 들어오셨죠. 손에는 항상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용접 불꽃에 그을린 자국들이 있었어요. 당신과 닮았군요. 네. 성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르코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도 손으로 살았습니다. 철을 깎고 용접하고 다듬어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봉합하고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의사가 되는 걸 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마르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이 누군가의 손을,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의사가 됐으니까요. 심지어 그 누군가가. 그만하세요. 제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용서했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석 달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의 손가락이 조금씩 정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큰 공을 잡았고 그 다음엔 테니스 공,
그리고 구슬까지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마르코는 훈련량을 더 늘렸습니다. 하루 5시간, 때로는 7시간씩 손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작은 점토 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손에 무리가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겠습니다. 그는 점토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힘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점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집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1시간 동안 그는 계속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새 한 마리. 아주 작고 어설픈 새였지만 분명히 새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마르코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재활실에서 작은 점토 새를 앞에 두고 이건 당신 덕분입니다. 마르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불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 둘 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넉 달째 마르코는 작은 조각돌을 들 수 있게 됐습니다. 5달째 석고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6달째 그는 드디어 말했습니다.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작품을요. 저를 위한? 아니, 정확히는 우리를 위한. 당신과 저 그리고 당신 아버지를 위한 작품입니다. 그는 매일 작업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가 부탁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베를린에 봄이 왔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마르코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보러 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작업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작업실 중앙에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높이 2m의 청동 조각. 2개의 손이 서로를 감싸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한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다른 손은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2손 사이에서 작은 새가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피닉스 핸즈 불사조의 손. 마르코가 제 옆에 섰습니다. 불 속에서 죽었던 손이 다른 손에 의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들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이 날아오릅니다. 조각상 아래에 작은 명판이 있었습니다. To drive. COYUJIN and in memory of COJAEHYUNG through the fire. My hands and I were ribbon. 저는 조각상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청동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안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온기, 마르코의 온기, 그리고 제 자신의 온기. 고맙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아니, 제가 고맙습니다.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조각상을 바라봤습니다. 2손이 서로를 감싸고 그 사이에서 생명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용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상처 위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10월 베를린은 다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폐쇄됐던 현대미술관이 재개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개관 기념 전시회의 첫 작품으로 마르코의 불사조의 손이 선택됐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거울을 보며 옷매를 고쳤습니다. 검은색 드레스, 어머니가 서울에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딸 멋진 날엔 멋있게 입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르코였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곧 나갑니다. 그럼 미술관에서 봅시다. 그리고 서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화였습니다. 원수와 전화를 하고 미소를 짓는 제 자신을. 미술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과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천장은 완전히 복구됐고 벽은 새하얗게 칠해졌으며 무엇보다 공포 대신 설렘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 선생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밀러 박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수술을 집도했던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박사님 오셨군요. 당연히 와야죠. 제 환자의 기적을 봐야 하니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정도 손상으로는 다시 조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과 마르코 씨가 증명했습니다. 의학은 과학이지만 때로는 의지가 과학을 넘어선다는 것을요.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전시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흐름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앙홀, 가장 밝은 조명이 비추는 곳에 불사조의 손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작업실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청동의 표면이 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고 두 손이 만드는 곡선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조각상 앞에서 멈췄습니다.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쪽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숙녀 신사 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단상에 마르코가 올라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강렬했습니다. 오른손에는 여전히 얇은 보호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는 자유롭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제 손도 제 예술도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저를 구했습니다. 불 속에서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은 한 의사가. 그가 관중석을 둘러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유진 박사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르코가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단상 앞에 섰을 때 마르코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서 박사님께 바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5년 전 제 작품 때문에 돌아가신 분께도 바칩니다. 서재영님. 그분의 손이 만들던 것들, 그분의 딸이 구한 생명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 작품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르코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불사조의 손은 파괴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 새로운 것이 자랍니다. 제 손은 죽었지만 다른 손에 의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으로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가 조각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청동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모든 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은 무엇을 만듭니까? 당신의 손은 누구를 구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손이 있습니다. 부서지고 상처 입고 때로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손. 하지만 바로 그 손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어루만지고 무언가를 창조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조각상을 바라봤습니다. 두 손이 서로를 감싸고 그 사이에서 작은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 그 새는 불사조였습니다. 제 속에서 부활한 전설의 새. 전시회가 끝난 후 저와 마르코는 미술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베를린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1년 전 불타던 바로 그 도시가 이제는 별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갑니까?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서 할 일이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함께 재단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예술가들을 위한 의료재단. 손 부상을 당한 예술가들을 돕는 거죠. 당신의 의술과 제 경험을 합치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서재영 재단.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15년이 지나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만들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을요. 마르코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미래의 치유로 바꾸겠다는 약속. 감사합니다, 서 선생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마르코 씨.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 별들 중 하나에서 저희를 보고 있을까요? 웃고 계실까요? 유진아, 잘했어.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빠. 저는 잘했어요.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했고 복수 대신 치유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할 거예요. 불사조의 손은 그렇게 베를린의 밤하늘 아래서 빛났습니다. 불은 더 이상 파괴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탄생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생명의 불씨였습니다. 두 개의 손이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